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 속에서 여행하는 아이디 구름여행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여행할 글읽기는 책 제목 유현준의 인문 건축 기행. 유현준. 건축으로 세상을 조망하고 사유하는 인문 건축가. 건축가는 사회의 복잡한 관계를 정리해주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는 잘 어우러질 수 있는 화목한 건축으로 관계와 사회를 바꿔나가고 있다. 또한 여러 매체에 글을 연재하면서 방송 출연 및 유튜브 셜록 현준을 통해 공간과 건축 이야기를 쉽게 전하고 있다.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어디서 살 것인가? 공간이 만든 공간, 공간의 미래 등 새로운 시각과 통찰이 담긴 책들로 독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프롤로그를 읽어보겠습니다. 숨겨진 보물 같은 공간들. 우리나라에는 건축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2021년 국토교통부 통계 자료에 7.314.264개의 건축물이 있다. 5천만 인구에 이 정도의 건물이 있으니 80억 인구에 대비해 보면 전 세계에 대략 11억 개의 건축물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만나볼 수 없듯이 세상의 모든 건축물을 다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생은 짧고 세상은 넓으니 이 중에서 골라보는 것이 정답이다. 세상에 80억 명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평생 살면서 깊은 관계를 맺고 알아가는 사람은 수십 명도 되지 않는다. 수십 명의 사람을 깊이 있게 만나며 삶을 알아가는 거다. 건축도 마찬가지다. 수십 개 정도의 건축물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면 세상을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한 권의 책 속에 내가 건축을 공부하면서 감명받은 30개 근현대 건축물을 모아보았다. 세계 곳곳에 숨겨져 있는 보물 같은 건축물들이다. 이 건축물들을 통해 독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썼다. 어떤 순서로 건축물들을 소개할지 고민이 많았다. 연대순으로 소개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별로 소개할 것인가. 이 책에서 소개하는 30개 건축물은 20명의 건축가가 설계한 작품들이다. 초고를 쓸 때는 연대순으로서 내려갔다. 하지만 글을 쓰고 나서 보니 이곳에 소개된 건축가들은 선배 건축가에게 특별히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성찰과 깨달음과 개성이 이 건축 공간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연대순을 쓰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였다. 대신 지역별로 묶어 소개하면 독자들이 여행할 때 찾아가기 편할 것 같았다. 그래서 유럽, 북아메리카, 아시아 등의 지역별로 목차를 구성했다. 이쯤 되면 독자들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30개가 선정되었는지 궁금할 것이다. 건축물은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물질이 만나 만들어진 결정체다. 건축물은 여러 사람의 의견이 일치할 때만 완성되기에 그 사회의 반영이자 단면이다. 건축물을 보면 당대 사람들이 세상을 읽는 관점, 물질을 다루는 기술, 수준, 사회경제 시스템, 인간을 향한 마음, 인간에 대한 이해, 꿈꾸는 이상향, 생존을 위한 몸부림 등이 보인다. 건축은 이렇듯 그 시대와 사회의 반영이다. 하지만 동시에 건축은 어느 한 사람이 상상해야만 시작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건축만큼 한 개인의 상상력이 중요한 일도 없다. 역사 속 대부분의 건축물은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거래되고 사라진다. 하지만 그중 아주 드물게 남다른 영향력을 가진 건축물들이 있다. 누군가에게는 가장 높은 건축물이 큰 의미로 다가오고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것, 누군가에게는 가장 비싼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나에게 큰 감동을 주는 건축물은 새로운 생각을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라는 충격을 주는 건축물이다. 어렸을 적 내 꿈은 발명가였다. 기발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여서다.
그래서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만화는 요철 발명왕이었다. 발명가라고 해서 비행기나 컴퓨터 같은 대단한 물건을 창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았다. 대신 평범하지만 기발한 물건을 만들고 싶었다. 예를 들어 지우개에 달린 연필 같은 것 말이다. 연필도 이미 세상에 있었고 지우개도 세상에 있었다. 사람들은 둘 다 가지고 다니기 위해 필통이 필요했다. 초등학생 시절 지우개가 필요할 때 찾기 힘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지우개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연필 꼭지에 달 생각을 했다. 고무로 만들어진 지우개는 무게가 가벼워서 연필 꼭지에 달아도 필기할 때 크게 불편하지 않다. 만약에 지우개가 무거운 물질이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발명가는 기존 연필에 가벼운 지우개를 적당한 크기로 붙였다. 이때 둘을 붙이기 위해 얇은 철판으로 연필과 지우개를 동그랗게 감싸듯 말아서 붙였다. 그리고 철판은 적당한 모양으로 찌그러뜨려서 지우개가 빠지지 않게 만들었다. 이런 디자인은 현실 생활 속 필요에 대한 이해 위에 연필과 지우개와 철판의 물성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디자인이다. 이처럼 세상을 이해하고 물질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해 새로운 창조를 하는 사람이 있다. 지우개 달린 연필을 만든 발명가는 사람들이 필통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게 만들었고 글을 고쳐 쓰기 편한 세상을 만들었다. 나는 그런 발명가가 되고 싶었다. TV 시리즈 맥가이버의 주인공도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가장 좋아했던 TV 프로그램은 맥가이버였다. 통찰력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기발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맥가이버는 내 이상형에 가까웠다. 현대사회에서 발명가는 주로 공대생들 중에서 나오는데 수학을 싫어하는 나는 공대에 가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고 일상의 발명품을 만드는 발명가라는 직업은 대성공을 거두기 전에는 거의 실업자나 마찬가지라 망설여졌다.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 건축학과에 가게 되었다. 그런데 건축가가 하는 일이 바로 지우개 달린 연필의 발명가나 맥가이버가 하는 일과 흡사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벽, 창문, 지붕, 계단, 문 등은 만년 전부터 있었던 인간의 발명품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주변 환경과 필요에 맞게 모양과 크기를 변형시켜 서로 붙이고 떨어뜨리고 배치하는 일이 건축 디자인이다. 건축가는 발명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나는 건축물을 볼 때 기발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보여주는 것들을 좋아하게 됐다. 이런 건축물들은 그저 흥미롭기만 한 것이 아니다. 새로운 생각이 들어간 건축물은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크게는 사회를 변화시킨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시작된 기발한 생각이다. 우리는 그것을 영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천재가 되기 위해 필요한 1%의 영감 말이다. 1%의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99%의 노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건축가들은 천재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건축물들은 기존에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발상의 전환에 성공한 건축물이다. 이런 건축물이나 건축가를 발견할 때마다 새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즐겁다. 그런 즐거움은 내가 건축을 하는 원동력이다. 나도 언젠가는 저런 건축물을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런 작품이 기발한 이유는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진숙의 인간다움의 순간들이라는 책을 보면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은 그림에 그림자를 그려놓고 원근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저자는 그 이유가 관점의 전환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과거에는 신 중심의 사고를 했기에 그림자가 필요 없었는데 인간을 실존적인 존재로 보면서부터 해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지는 그림자를 그렸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신분에 따라 사람의 크기를 다르게 그렸다면 원근법이 나오면서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은 크게 멀리 있는 사람은 작게 사실에 근거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신 중심의 중세를 벗어나 사람 중심의 시대가 되었음이 그림 하나로 설명된다. 그림 속 그림자나 원근법 같은 변화는 눈치채기도 어렵고 별것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이 엄청나게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건축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소개하는 건축 작품들은 하나같이 생각의 대전환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이전에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공간을 창조한 사람들의 흔적이다. 별 생각 없이 조상이 하던 대로 따라짓던 건축가가 아닌 수백 년 된 전통을 뒤집거나 비트는 혁명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 건축가들은 벽, 창문, 문, 계단 등을 이용해 세상을 바꾼 혁명가들이고 대중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준 철학자들이다. 르네상스 시대에 최초로 그림자를 그린 마사초의 그림, 바라보고 느끼는 대로 그린 세잔의 사과 그림, 2000평면의 4차원 시간의 영역을 포함한 피카소의 그림처럼 건축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할 만한 작품들을 모아봤다. 이들의 공통점은 건축을 그저 멋있고 예쁜 것을 만드는 일로 생각하지 않고 각자가 실존적인 질문을 하고 이를 고민하고 건축으로 답했다는 점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30개의 작품은 내가 20살 때부터 지난 33년간 충격과 감동을 받은 건축물 중에서 엄선한 작품들이다. 이 건축물들을 통해 건축 디자인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작품들 속에 담긴 기발한 아이디어를 깨달을 때마다 재미난 영화의 반전을 본 것 같은 희열을 느끼곤 했다. 그리고 설계할 때는 이 작품들 속에 담긴 생각하는 방식을 흉내내 보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이 건축물들은 건축가로서 지금의 나를 만드는 데 큰 기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중 여러 작품은 이미 나의 전작들인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어디서 살 것인가, 공간이 만든 공간, 공간의 미래에서 언급된 작품들이다. 그리고 이 책은 지금 절판된 현대건축의 흐름을 기초에 두고 여러 건축물을 추가하고 더 깊이 있게 다뤘다. 그리고 독자분들이 이 건축물들을 보실 때 도움이 될 것을 더했다. 같은 건축물이 이렇게 중복되어 언급되는 이유는 그만큼 건축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을 만드는 데 큰 영향을 준 건물들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각은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는다. 그런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은 공간이다. 공간은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2.7m 천장고에서 공부한 학생보다 3m 천장고에서 공부한 학생의 창의력이 2배 높게 나왔다는 미네소타 대학교의 연구 결과가 있다. 굳이 이러한 실험을 통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집에서 공부가 안 될 때 카페에 가서 분위기를 바꾸면 공부나 보고서 작성이 잘 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울할 때 탁 트인 바다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산 정상에 올라가서 도시를 내려다보면 일상의 고민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공간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 그리고 어떤 공간은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깨달음을 주기도 한다. 책은 저자의 생각이 문자로 기록된 결정체다. 음악은 작곡자의 생각이 소리로 기록된 결정체다. 건축은 건축가의 생각이 공간으로 기록된 결정체다. 이 책은 여러 종류의 창작자 중 건축 공간을 통해서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는 건축가들의 작품을 살펴보았다.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면 나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베토벤과 음악을 통해서 교감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건축 공간을 보면 우리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건축가와 공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교류할 수 있다. 그리고 그중 훌륭한 공간은 나에게 세상은 이렇게 보는 거야 라고 가르쳐준다. 이 책에 수록된 건축물들은 모두 나에게 세상을 보고 읽어내고 창조하는 법을 가르쳐준 공간들이다.
마치 훌륭한 철학자의 책이 인생의 깨달음을 주듯 이 책에 소개된 건축물들은 공간으로 나에게 깨달음을 준 존재들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만나본 적 없는 건축가들의 작품이지만 이 건축물들을 보면 디자인한 건축가들의 깊은 속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아서 그 건축가들이 가깝게 느껴진다. 건축은 필연적으로 크게는 우주, 작게는 지구라는 물리적 공간의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이 책에 소개된 건축물들은 모두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어느 한 지점을 차지하고 존재하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다. 각 장의 말미에 굳이 위치를 정확하게 수록한 것은 이 건축물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다. 기회가 된다면 그 공간에 한번 방문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내가 책에서 이 공간들의 이해를 돕는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는 했지만 더 깊이 있는 해석은 직접 경험한 사람의 몫이다. 직접 본다면 내가 느꼈던 것과는 다른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건축의 묘미는 경험하는 자의 신체의 크기, 과거의 경험, 무의식 등에 의해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런 면에서 건축 공간은 자세하게 설명된 소설이라기보다는 읽는 자의 해석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시와 더 비슷하다.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던 30편의 공간의 시가 독자들에게도 의미 있게 느껴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1%의 영감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 현대사회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 중 대부분은 20세기에 만들어진 발명품들로 살고 있다. 엘리베이터, 전화기,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 모두 20세기의 발명들이다. 21세기를 들어서는 기후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새로운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가. 그냥 선비들이 살던 대로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은 새로운 공간을 꿈꾸고 만든 1%의 영감을 가졌던 천재들의 이야기다. 이들이 새로운 영감을 얻는 방법은 제각각이다.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때로는 새로운 기술의 빠른 적용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제약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때로는 인간에 대한 자신만의 고찰을 통해서 영감을 얻었다. 우리는 그들의 작품을 보면서 어깨너머로 천재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엿볼 수 있었다. 알을 깨고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부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1%의 영감은 병아리의 작은 부리다. 그냥 건축가의 디자인 이야기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독자는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도 병아리의 작은 부리 같은 영감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런 분들이 많기를 바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껍데기를 깨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1%의 영감이 없으면 천재가 될 수 없듯이 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이 사회가 발전하는 데는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1%의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I'm like the water when your ship rolled in that night. Rough on the surface, but you cut through like a knife. And if it was an open shut case, I never would have known from that look on your face. Lost in your current like a priceless wine. The more that you say, the less I know. Wherever you stray, I follow. I'm begging for you to take my hand, wreck my plans, that's my man. Life was a willow and it bent right to your wind. Head on the pillow, I could feel you sneaking in, as if you were a mythical thing, like you were a trophy or a champion ring. And there was one prize I'd cheat to win. The more that you say, the less I know. Wherever you stray, I follow. I'm begging for you to take my hand, wreck my plans, that's my man. You know that my train could take you home, anywhere else is hollow. I'm begging for you to take my hand, wreck my plans, that's my
stronger than a 90s trend. Wait for the signal and I'll meet you after dark. Show me the places where the others gave you scars. Now this is an open shut case. I guess I should have known from the look on your face. Every bait and switch was a work of art. The more that you say, the less I know. Wherever you stray, I follow. I'm begging for you to take my hand, wreck my plans. That's my man. You know that my train could take you home. Anywhere else is hollow. I'm begging for you to take my hand, wreck my plans. That's my man. The more that you say, the less I know. Wherever you stray, I follow. Begging for you to take my hand, wreck my plans. That's my man. You know that my train can take you home. Anywhere else is hollow. Begging for you to take my hand, wreck my plans. That's my man. Hey, that's my man. Yeah, that's my man. Yeah, that's my man. Every bait and switch was a work of art. That's my man. Hey, that's my man. I'm begging for you to take my hand, wreck my plans. That's my man. 독일 국회의사당 1999년 국회의원은 국민보다 아랫사람이다. 일본 건축가가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설계한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을 일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다고 발표하면 국내 여론이 어떨까? 아마 각종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열혈 예국 시민들의 역대급 시위가 일어날 것이다. 각종 언론에서는 대서특필로 비난했을지도 모른다. 우리와 악연의 역사가 긴 일본의 건축가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집인 국회의사당을 디자인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용납하지 못했을 것이다. 예전에 한강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를 짓는 공모전에서 프랑스 건축가 장 루베르의 설계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된 적이 있다. 그런데 당선작 아이디어가 장 루벨이 일본 건축 공모전에 제출했다가 2등으로 낙선했던 계획안이라는 점을 문제 삼아 공모전 자체를 무효화시킨 사례가 있다. 라이벌 국가 일본이 벌인 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우리는 언제쯤 일본에 대한 예민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는 역사를 모르는 자에게 미래는 없다 같은 말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일본에서 낙선시킨 계획안이라도 우리나라가 멋있게 실현하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건축물이 되는 것이다. 그런 반일 감정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안도 다다오가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짓는 것 같은 일이 독일에서 실제로 일어났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에 패전한 국가다. 그런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자신들의 수도를 베를린으로 옮기고 하원 의원을 위한 독일 국회의사당을 리모델링하는 국제 공모전을 주최했다. 그 공모전에서 영국 건축가 노먼 포스터가 당선되어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그뿐 아니다. 이 건축물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베를린을 점령했던 소련군이 실내 벽에 남겨놓은 낙서가 있었는데 포스터는 그 낙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리모델링을 했다. 입주 후 이 낙서를 보고 불쾌해진 독일 국회의원들이 낙서를 지워달라고 건축가에게 요청했다. 포스터는 낙서 역시 역사의 일부이기에 그대로 둘 것을 권고했다. 국회의원들은 그 의견을 수용하고 낙서를 그대로 두고 사용하고 있다. 세상에. 우리나라 국회의원이었으면 단식 투쟁하고 호통치고 난리를 쳤을 거고 그런 행동이 잘하는 일이라고 여겼을 것이며 그것을 잘한다고 말하는 여론도 많았을 것이다. 건축은 그 나라의 국격을 보여준다. 건축은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보여준다. 건축은 그 나라 국민의 성숙도도 보여준다. 독일 국민은 영국에 대한 열등감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적어도 과반수의 여론은 그런 수준임을 베를린 독일 국회의사당 디자인을 보여준다. 독일 국회의사당은 원래 1898년에 파울 발로트가 디자인한 의사당 건물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때 소련군의 공격으로 돔이 앙상하게 구조만 남을 정도로 대파되었다. 그 모습은 오랜 기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의 상징처럼 사용되었다. 포스트의 디자인은 이 부서진 건축물을 현대적인 의사당으로 개조한 것이다. 돔은 이해부터 교회나 왕 같은 종교적 혹은 정치적 권력을 상징하기 위한 건축적 요소였다. 이유는 돔 건축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돔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돔 모양으로 나무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 나무 구조체 위에 콘크리트나 돌로 돔을 쌓아 올리고 공사가 완료되면 나무틀 구조체를 철거한다. 이렇게 비용이 들다 보니 당대 사회의 최고 권력자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건축 공간이 돔이었다. 돔의 도시로 유명한 로마에는 판테온의 돔과 성 베드로 성당의 돔이 있는데 고대 로마의 황제나 르네상스 시대 교황 같은 당대 최고 권력자들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이후 시대가 바뀌었으나 돔은 계속해서 국회의사당 같은 권력을 상징하는 건축물에 사용되었다. 여의도의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도 돔이 있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이해한 포스터는 돔을 과거 형태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반대로 해석했다. 이 작품에서 그는 절대 권력의 상징인 돔을 투명한 유리로 만들고 그 안에 경사를 넣어서 베를린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로 만들었다. 원래 최고 권력자의 시선은 가장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시선이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가장 높은 곳에서는 가장 넓은 공간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넓은 공간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공간을 시각적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우리가 골프장 티박스에서 넓은 잔디밭을 바라보면 비어있는 1만 평 정도 되는 자연의 공간을 시각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비싼 돈을 내고 골프를 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찬가지로 높은 곳에 올라가면 도시 건물 위의 빈 공간을 모두 시각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권력자의 시선이다. 두 번째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 때문이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아래에 있는 사람을 감시할 수 있다. 반대로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은 그대로 노출하지만 정작 위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없다. 그래서 펜트하우스가 가장 비싼 것이다. 펜트하우스에서는 원할 때 언제든 내려다볼 수 있지만 낮은 층에 사는 사람은 높은 층에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된다. 정보의 비대칭은 권력의 비대칭을 뜻한다. 그런 면에서 에펠탑은 근대 사회의 상징이다. 에펠탑은 당대 신기술인 철골 구조를 이용해서 만든 300m가 넘는 높은 탑이다. 그리고 그 꼭대기까지 시민이면 누구나 엘리베이터라는 신기술을 이용해 올라가게 했다. 에펠탑은 최고 권력자의 시선을 일반 시민에게 선물한 것이다. 근데 프랑스 사회가 시민사회라는 것을 공간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에펠탑이다. 독일 국회의사당의 돔을 전망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곳에 올라가는 시민들에게 베를린 시내를 내려다보는 시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는 에펠탑처럼 시민이 주인인 사회라는 것을 선언하는 공간이다. 그뿐 아니라 전망대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만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층에 있는 국회 회의장도 내려다볼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다. 국회의원들을 감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마치 편의점 주인이 아르바이트생이 일하는 카운터 위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기서 국회의원이 졸거나 허튼 짓을 하기 정말 어려울 것이다. 민주주의의 완성을 보여주는 통쾌한 건축 디자인이다.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국회의원을 국민의 발 아래에 둔다는 개념의 시초는 호주 국회의사당이다. 호주 국회의사당 건물 주변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그 잔디밭 공원이 그대로 국회의사당의 지붕으로 연결되면서 그 안에 의원들은 국민의 발 아래에 있는 공간 구조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의 주요 개념은 호주 국회의사당처럼 지붕과 공원을 연결해 시민들이 그 위를 산책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정원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옥상 정원 등 극히 일부만 개방했다. 여기서 호주, 독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독일이나 호주는 국가 안보를 신경 쓰지 않아서 그렇게 개방했을까? 나 같은 외국인조차도 미리 신청만 하면 독일 국회 회의장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독일의 민주주의다.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 이 건축물의 감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건축물의 도면은 가운데 거울로 만든 추 같은 구조물이 내려온다. 이는 독일 국회의사당의 투명한 유리돔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반사시켜 아래에 있는 회의장으로 내려보내기 위한 장치이다. 로마의 판테온에서는 돔 천장의 정수리에 구멍을 뚫어서 햇빛을 밑으로 내려보냈다. 이스탄불의 하기야 소피아 성당에서는 힘들게 돔의 테두리 하부에 측창을 뚫어서 햇빛을 중앙홀로 내려보냈다. 이 계보를 이어서 20세기에 지어진 베를린의 독일 국회의사당에서는 하이테크를 이용해 빛을 실내로 반사시켜서 드린다. 이때 혹시나 직사광선이 피해가 될까봐 태양의 위치에 따라 회전하는 루버를 두어서 남반사된 빛만 회의장으로 들어가게 하는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페터 춤투어, 안도 다다오, 리스 칸 같은 대가의 작품들을 보면 그 완성도에 경악감이 들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도 정말 노력하고 좋은 건축주를 만나면 저런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포스터가 디자인한 독일 국회의사당에 회전하는 경사로에 적용된 하이테크 디테일을 보면 죽기 전에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절망감이 든다. 그 정도로 감히 엄두를 내기 어려운 기술적 노하우가 보이는 작품이다. 마치 워크맨을 만드는 정밀도로 건축을 한 것 같다. 노먼 포스터나 리처드 로저스 같은 하이테크 건축가가 유독 영국에서 많이 배출되는 이유는 영국이 300년 전에 증기기관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나라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영국은 산업혁명을 시작한 나라다. 그러고 보면 근대과학의 아버지인 뉴턴도 영국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도 반도체와 자동차를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나라다. 수십 년을 기다리면 우리도 이런 작품을 남기는 날이 올 것이다. 독일 국회의사당은 전통적인 돔의 의미는 유지하되 시민을 위한 전망대 기능을 넣고 친환경 기능까지 합친 3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 고스톱으로 치면 1타 3피의 걸작이다. 개념부터 디테일까지 완벽한 작품이다. Gaslighter, denier, doing anything to get your ass farther. Gaslighter, big timer, repeating all of the mistakes of your father. We moved to California and we followed your dreams. I believed in the promises you made to me. Swore that night till death do us part, but you lied. Hollywood welcomed you with open doors. No matter what they gave you, you still wanted more. Acting all above it when our friends divorced. What a lie. You're such a gaslighter, denier, doing anything to get your ass farther. Gaslighter, big timer, repeating
couldn't take yourself on a road a little higher. Had to burn it up, had to tear it down. Tried to say I'm crazy, baby, no I'm not crazy. That's you gaslighting. You're a liar. Oh honey, that's you gaslighting. You made your bed and then your bed caught fire. Gaslighter, I'm your mirror, standing right here until you can see how you broke me. Yeah, I'm broken. You're still sorry and there's still no apology. Gaslighter, yeah, doing anything to get yours farther. Gaslighter, big timer, repeating all of the mistakes of your father. Gaslighter, you broke me. You're sorry, but where's my apology? Gaslighter, you liar. 시티그룹 센터 1977년 좋은 디자인은 문제 해결의 답이다. 좌우 비대칭 첨두. 많은 사람이 높은 건물을 원한다. 특히 오피스 건물의 경우에는 더 높게 짓고 싶어 한다. 건물이 높아지면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건물 안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좋다. 더 넓은 공간을 시각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둘째, 높으면 주변에서 잘 보인다. 회사 입장에서 이만한 광고 효과도 없다. 그래서 롯데월드타워도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지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이다. 서울의 웬만한 위치에서는 롯데월드타워가 눈에 들어온다. 어떤 건물이 눈에 띄면 보는 사람의 머릿속에 그 건물에 대한 정보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많은 사람의 눈에 띈다는 것은 그 건물에 대한 정보의 총량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량의 증가는 권력의 증가를 뜻한다. 높은 건물은 정보의 불균형을 만든다. 그래서 어느 사회든지 가장 높은 권력자들은 높은 건물을 만들었다. 고대에는 피라미드를 만들었고 중세를 지나 근대까지 유럽의 모든 도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돔 지붕이 있는 대성당들이었다. 이렇게 경쟁적으로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한 노력의 결과물이 모여서 그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뉴욕의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맨해튼은 남북 방향으로 긴 섬이라서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제대로 보려면 맨해튼 서쪽의 허드슨강 너머 뉴저지에서 강 건너편 뉴욕을 파노라마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멋지다. 이때 스카이라인의 대부분은 세모로 긴 네모진 모양의 건물로 구성되지만 가끔 예사롭지 않은 첨두를 가진 건축물들이 보인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스카이라인의 중간쯤 맨하튼의 미드타운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다. 코리아타운이 있는 32번가 근처에 위치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20세기에 가장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었다. 덕분에 아직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초고층 건물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이 건물의 첨두는 고전적인 느낌을 주며 석가탑이나 다보탑처럼 좌우 대칭의 뾰족한 모양을 하고 있다. 그 근처에는 그보다 아주 조금 낮은 크라이슬러 빌딩이 있다. 1930년에 완성된 이 빌딩은 1931년에 완성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때문에 세계 최고층 높이의 건물이라는 명예를 겨우 몇 달 누렸던 불운의 건축물이지만 아르테코 양식의 첨두 디자인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뉴욕 스카이라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첨두 디자인을 가진 건물이 있는데 바로 이스트 53번가와 렉시턴가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59층 높이의 시티그룹 센터이다. 이 건물의 첨두는 남쪽으로 45도 경사진 좌우 비대칭 모양을 하고 있다. 이 건축물의 건축가는 휴 스터빈스다. 최초의 비대칭의 첨두 모양을 한 이유는 돈 때문이었다. 건축가는 건물 꼭대기에 동쪽의 이스트강 쪽으로 경사지게 층층이 테라스를 만들어 강변 경치가 보이는 고급 아파트 100채를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땅에는 건축 법규상 주거를 넣을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대신 남쪽으로 경사면을 돌려서 태양 전지판을 넣었다. 이 건축물이 완공된 1977년은 전 세계적으로 오일 쇼크를 겪던 시절이었다. 에너지 문제가 워낙 크다 보니 당시 최첨단 기술인 태양 전지판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도를 했던 것이다. 실제로 이 태양광 패널로 만들어진 에너지는 너무 적어서 실용성은 없었다. 하지만 당시 오일 쇼크라는 사회적 위기에 대응해서 만든 디자인은 지금까지도 뉴욕 스카이라인에서 가장 독특한 형태의 비대칭 첨두로 남아있다. 뉴욕의 유명한 개인용 창고 임대회사는 선으로 그린 뉴욕의 스카이라인 그림을 로고로 사용하는데 이 그림에도 시티그룹 센터의 첨두가 들어갈 정도로 이 건축물은 뉴욕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꼭 필요한 건물로 자리 잡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시티그룹 센터가 가장 훌륭한 오피스 건축물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건물 하나의 디자인의 사회적 이해, 경제적 해안, 타협, 중재 능력, 창의적 생각, 구조기술력, 법규에 기발한 활용, 친환경 사고 등등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장점들이 종합된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대로 이 건물의 첨두 디자인은 특이하다. 하지만 만약에 이 건물이 다른 건축물과 비슷한 높이였다면 다른 건물에 가려서 그 첨두가 보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시티그룹 센터는 주변의 건물보다 20층 가까이 높다. 높은 건물을 짓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땅의 크기가 작아서 지을 수 있는 연 면적이 작아서일 수도 있고 대지의 높이 제한 때문일 수도 있다. 이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개발회사는 주변의 땅을 많이 매수해서 규모가 큰 건물을 짓고 싶어 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바로 옆에 있는 오래된 작은 교회였다. 작은 교회들은 보통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성도들이 모두 난감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땅을 팔고 떠나기를 거부했다. 개발회사 입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알박기가 된 것이다. 나쁜 개발업자였다면 이런 경우 조폭을 동원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건축가는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공중권이라는 건축법을 찾아냈다. 공중권은 토지와 건물의 상부 공간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로 나아가 자신이 지을 수 있는 연 면적을 다른 사람에게도 팔 수 있는 권리다. 예를 들어 내가 단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의 용적률에 따라 기존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으면 30층까지 지을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아주 장사가 잘 되는 50년 넘은 스테이크 집을 운영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 건물을 부수고 신축할 생각이 없다. 이런 경우에 내가 지을 수 있는 29개 층 높이의 연 면적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권리가 공중권이다. 내 머리 위에 공중권의 권리를 파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땅에 높은 건물을 짓고 싶은데 그 주변 건물이 신축할 계획이 없다면 그 낮은 건물의 공중권을 사서 그 건물 위로 대지 경계선을 넘어서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뉴욕에는 245쪽 사진처럼 높은 건물이 바로 옆에 낮은 건물 위로 침범해서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다. 덕분에 뉴욕은 다양한 높이의 건물들이 공존하는 독특한 경관을 가지게 되었다. 공중권이란 개념이 만들어진 배경은 흥미롭다. 뉴욕에는 펜실바니아역이라는 오래된 기차역이 있었다. 그런데 뉴욕은 이 고색 창연한 건물을 부수고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는 체육관을 지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근대 건축 유산인 서울역을 부수고 장충 체육관을 지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화가 난 시민들은 향후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공중권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아름다운 전통 건축물은 보존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무작정 보존을 강요하면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의 재산권이 침해받게 된다. 자신의 땅에 40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그 땅에 문화재 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정부가 땅의 개발을 금지한다면 화가 날 것이다. 하지만 공중권이라는 개념 덕분에 건축주는 자신이 가진 건물을 유지하면서 그 건물 상부에 건축을 할 수 있는 공간만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돈을 벌 수 있게 되었다.
개발업자는 자신의 건물을 더 높이 짓기 위해 오래된 건축물을 찾아서 그곳에 공중권을 산다. 최근 뉴욕의 57번가에는 초고층 고급 주거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건물들은 모두 개발업자들이 맨하튼의 오래된 건축물에 공중권을 매집했기에 가능한 디자인들이다. 이들은 덕분에 주변보다 수십 층이나 더 높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고 센트럴 파크 뷰도 확보할 수 있었으며 펜트하우스를 3천억에 팔 수 있었다. 펜슬타워라고 불리는 초고층 아파트는 완성되기 7년 전부터 개발업자가 여러 곳에서 공중권을 매집하는 노력 끝에 완성되었다고 한다. 지금 이 건물은 뉴욕 스카이라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이 되었다. 시티그룹 센터는 옆 땅에 위치한 교회로부터 공중권을 구매해서 건물의 높이를 더 올릴 수 있었다. 교회의 땅이 작으니 그 위에 수십 층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한 층의 크기가 넓은 시티그룹 센터의 면적에 적용하면 몇 층 정도만 더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시티그룹 센터는 어림잡아 10층 정도를 더 높게 지을 수 있었다. 건축가의 창의적인 발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건축가는 우선 전체 시티그룹 센터 부지의 북서쪽 사거리 코너에 있던 교회를 새롭게 디자인했다. 그리고 교회의 지붕 위로 시티그룹 센터를 지으면서 과감하게 12층 높이까지 비우고 13층부터 건물을 배치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하철에서 올라오면 만나게 되는 지하 1층의 광장부터 시작해서 13개층 높이의 공간이 비워졌다. 거리에서 보면 대지의 남측과 서측의 대부분의 땅에 건물이 하나도 지어지지 않은 것 같은 경관이 연출된다. 그리고 이렇게 비워진 땅은 오롯이 시민을 위한 광장으로 사용된다. 지하철에서 내려 지상으로 나면 광장과 교회만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점심시간에는 주변에서 일하는 회사원들이 광장의 넓은 계단에 앉아 남측에서 들어오는 햇볕을 받으며 샌드위치를 먹기도 한다. 이렇게 시민에게 개방된 공지 덕분에 개발회사는 뉴욕시로부터 추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그렇게 시티그룹 센터를 10층 정도 추가로 더 높게 지을 수 있었다. 이렇게 시티그룹 센터는 주변의 건물보다 훨씬 높아지면서 뉴욕의 개성적인 스카이라인을 만드는 랜드마크가 되었다. 시티그룹 센터가 특별한 이유는 또 있다. 바로 혁신적인 구조다. 이 거대한 빌딩은 저층부에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거대한 기둥 4개로 지탱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교회가 북서쪽 코너에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건물을 지을 때 코너에 기둥을 넣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건축가는 기둥을 시티그룹 센터 인면의 가운데에 위치시켰다. 인면의 가운데에 있는 기둥이 건물 전체를 지탱할 수 있는 이유는 필요한 기둥을 인면에서 8층 높이의 역삼각형 형태로 가운데로 모아서 내려보냈기 때문이다. 건물의 모든 무게는 역삼각형의 아래쪽 꼭지점으로 모이게 되고 13층 높이의 굵은 기둥 4개가 바깥쪽에서 받치는 구조다. 이렇다 보니 생겨난 또 다른 장점은 광장의 개방성이다. 우리가 사각형의 평면에 4개의 기둥을 넣을 때는 2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4개의 꼭지점에 기둥을 넣는 경우다.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을 비롯해 일반적인 기둥 구조의 건축에서는 그렇게 한다. 두 번째 방식은 시티그룹 센터처럼 사각형의 각 변의 가운데에 기둥을 넣는 경우다. 이런 방식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 구조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각 변의 가운데에 기둥을 넣으면 코너부가 모두 받침없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의 센틸레버 구조로 만들어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시티그룹 센터의 구조는 이런 모양새다. 구조적으로는 어렵지만 일단 만들면 장점이 있다. 사각형 평면의 내부 개방성이 좋아진다는 점이다. 코너가 열려 있으면 같은 사각형이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개방감이 있다. 그래서 나는 설계할 때 방의 개방감을 위해 코너에 창문을 설치할 때 웬만해서는 모서리에 창틀을 세우지 않고 유리로만 접합시킨다. 그래야 좌우 두 면의 경치가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창틀이나 기둥이 코너에 위치하면 경치가 나뉘어서 더 좁게 느껴진다. 시티그룹 센터의 경우 거대한 기둥이 사각형 평면의 변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광장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훨씬 더 개방감 있게 느껴진다. 특히나 사거리 코너에 있는 시티그룹 센터 광장은 코너의 기둥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사거리 교차로를 향해 열려 있다. 그런데 모든 사거리 도로 위는 아무런 건물이 지어지지 않고 비어 있다. 그렇다 보니 광장에 있는 사람들은 도로 사거리의 빈 공간을 쳐다보며 쉴 수 있다. 이렇게 광장의 코너에 기둥이 없는 덕분에 훨씬 더 시원하게 느껴지고 햇볕도 더 잘 든다. 공공의 공간인 도로의 상부 공간을 빌려서 사용하는 셈이다. 특히나 이곳 광장은 1층 도로보다 한층 낮게 만들어져 있는데 덕분에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사람은 빠르게 지상에 올라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광장 내부에 있으면 주변의 자동차가 보이지 않는 효과도 있다. 광장에서 도로 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일부러 넓게 만들어서 벤치로도 사용할 수 있겠다. 게다가 남서측 코너로 올라가는 이 계단 벤치에 앉으면 시선이 시끄러운 도로가 아니라 교회나 광장을 향하게 된다. 여러모로 시민을 위해 잘 작동하는 디자인이다. 고층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층에 부는 바람이 가하는 압력, 즉 풍압 때문에 건물이 옆으로 흔들릴 수도 있는 위험성이다. 더욱이 시티그룹 센터는 기둥 4개와 가운데 엘리베이터 코어로만 지탱해야 할 뿐 아니라 이 기둥들이 꼭지점이 아닌 각 변의 가운데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더 불안한 상태다. 평소에는 괜찮지만 허리케인이라도 부는 날에는 아주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티그룹 센터 고층부에는 동조 질량 감쇄기라는 기계 장치를 내부에 설치해 놓았다. 장치 원리는 4개의 끈에 매달려 있는 무거운 추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무게중심을 이동시켜 건물의 구조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바람이 세게 부는 날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몸을 기울여 걸으면 좀 더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실제로는 건물이 바람에 밀려 왼쪽으로 기울 때 끈에 매달린 추는 관성의 법칙으로 제자리를 지키고 결과적으로 추가 건물의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면서 건물의 균형을 잡아주는 원리다. 이 기법은 대만의 타이베이 101 같은 초고층 건물에도 사용되고 있다. 타이베이 101에 사용되는 추의 무게는 728톤이나 된다. 추가 이 정도로 무겁기 때문에 100층 넘는 건물이 바람에 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건축 설계를 하다 보면 끊임없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훌륭한 건축가는 그때마다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문제를 푼다. 그리고 그 해결책의 결과가 디자인이 된다. 훌륭한 건축가는 그저 직관적으로 아름다운 모양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보는 훌륭한 디자인은 모두 문제 해결의 결과물이다. 자연의 디자인이 그렇다. 기린의 목이 긴 것도 오리발에 물갈퀴가 있는 것도 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시티그룹 센터의 디자인은 자리를 뜨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건축가는 그 제약을 없애버리기보다는 오히려 제약을 풀기 위해 창의적인 생각을 하여 새롭고 독특한 디자인을 창조해냈다. 제약은 새로운 창조의 어머니다. 궁금해 honey 깨물면 점점 녹아든 strawberry 그 코너 캔디 샵 찾아봐 baby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 야단 너무 끈을 안에 졸고 싶고 뜨거운 여름밤에 바람은 불고 너무 쉽게 사랑 빠져버릴 19 우린 제발 어울리고 또 먹자 좋아 저 눈에 반해버린 네가 자꾸만 생각나 내 방식대로 갈래 빨간맛 궁금해 honey 깨물면 점점 녹아든 strawberry 그 맛 코너 캔디 샵 찾아봐 baby 내가 제일
멋있어 태양보다 빨간 네 사랑의 색깔 내가 까줄래 내 멋대로 할래 날 봐 넌 뭘 생각하는데 오늘 뭘 할 수 있을까 내 맘대로 상상해 빨간맛 궁금해 honey 깨물면 점점 녹아든 strawberry 그맛 찾아봐 baby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맛 복숭아 주스 with sour mix 무 내게 주고픈 칵테일을 brew 기속이 땡 코감에 상상 그 이상 기분 up and back But you wanna dance like this 붙여보자 좋아해요 솔직히 긴장이 담이 뚝뚝 귀엽지 사랑에 빠져 그냥 우리 rap 말 안 해도 알아주면 안 돼 내 맘은 더 커져가는데 다 흘려버린 아이스크림 같이 이러다 녹을지 몰라 그러니 말해 그러니 말해 너의 색깔로 날 물들여줘 거짓하게 강렬하게 궁금해 honey 점점 녹아든 strawberry 그맛 찾아봐 baby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맛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의 너 책 제목 유현진의 인문 건축 기행 지은이 유현준 오늘 글읽기 여행은 어땠나요? 다른 날에 또 다른 구름 여행을 기대하며 이제 몽글몽글 뭉게구름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저는 북캐릭터 구름 여행이었습니다.